우리는 언제나 고통을 털어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언제나 들어보겠다고 결심할 수는 있다. 존엄의 증거를 끊임없이 증명하지 않아도, 고통을 증명하지 않아도 너그러운 사회에서 살고 싶다면 우리 자신이 그런 사회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이승현 작가의 손절사회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덕PD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본이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그러운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 본이입니다. 아주 본인에게 필요한 너그러운 사회 같아요, 생각해보면. 왜요? 본인 되게 막 자기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가잖아. 되게 나약한 토끼 같은 막 맹수들 사이에서 살고 싶지 않은. 제가 그렇게 자기적으로 이미지를 구축했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자아가 여기서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진짜.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했는데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꾸빼입니다. 와. 꾸빼. 새로운 목소리 등장할 때마다 우리 쉽지 않아요. 꾸빼. 별명들이. 이게 제가 대학생 때 얻은 별명인데요. 이게 그 꾸빼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꾸빼 씨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대학 때 이제 술만 마시면 맨날 행복하자 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행복 무쇠다 이래서 꾸빼라는 별명을 지어줬고 아직도 행복을 찾아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찾았으면 여기 있겠어.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꾸빼 씨가 이 손절사회라는 책을 소개해 주실 텐데 일단 저는 오프닝을 보고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화두 중 하나랑 연결이 됩니다. 네. 피해의식.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래. 네. 피해의식, 어떤 피해자성이나 고통 같은 것들이 이제 자원화되고 그런 것들 있죠. 요즘 정말 너그럽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고 뭐 극우 이런 것도 화두고 하지만 극우화에 대해 심리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외로움에서 출발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가면 고립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오프닝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어주는 것이다. 경청의 윤리라고 하죠. 이 관련해서는 또 없는 게 없는 책플릭스에 130화 보시면 김만권 선생님의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 소개한 편을 또 들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뭐 아무튼 손절사회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에 이런 경청의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좀 좋긴 하더라고요. 저는 오프닝에서 존엄의 증거를 끊임없이 증명하지 않아도 고통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면 이라는 그 문구가 나오잖아요. 존엄의 증거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고 고통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가 그래서 지금 현실 대한민국이다. 손절사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 거잖아요. 내가 존엄하고 가치 있다라는 거를 진짜 매일매일 힘들게 그게 뭐 돈이 되었든 어떤 노동력이 되었든 그걸로 증명하거나 혹은 나의 고통을 증명해야 한다. 근데 그게 너무 피곤해요. 피곤해요. 나 너무 피곤해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존엄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고통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거 쉽지 않죠. 네. 노력해야 돼요. 뭔가 존재의 명분을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사회인 것 같고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요구한다. 다른 사람 볼 때도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떤 걸 주장했을 때 저 사람은 저 주장을 할 자격이 있나? 저도 그렇게 한번 검열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구를 대해주는 거, 편견 없이 대해주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왜 피곤하냐면 어제 거의 1시 다 돼서 퇴근했거든요. 새벽에. 다 돼서 퇴근했는데 어제 주말이잖아요. 어제 주말. 그치. 오늘 월요일 0시 반쯤 넘어서 퇴근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나는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쉬지 않고 오후에는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우리 팀은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팀장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 아무튼 너그럽지 않은 사회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프닝을 이렇게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본인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끊임없이 증명하고 끊임없이 검열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만큼은 이제 검열과 증명을 좀 내려놓고 들어보자, 말해보자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네. 이제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부제를 일단 말씀드리면 손익계산이 되어버린 인간관계,
연결 불가능성의 시대에 관한 탐구. 아, 이게 무시무시하다. 되게 무시무시한데 되게 젊은 분이 쓰신 책이에요. 20대 여성 사회학도가 이제 20대 여성분들이 왜 우울할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 이분들 되게 외롭다면서 결국에 택하는 건 손절이네? 왜 그럴까? 그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나름의 이제 답을 내린 책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그 손절을 택한 이유를 좀 두 가지로 크게 좀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신자유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좀 핵심이 좀 생산성, 경쟁력을 좀 증명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주는 고통이 내 생산성과 경쟁력을 해치는 그 유해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 제기해보자면 내 생산성을 안 해쳐도 고통을 싫지 않아?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제 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내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깎아먹는다면 가차없이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손절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치료요법 문화라는 것을 그 원인으로 또 고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거든요, 사실. 자기가 그러니까 상담사가 된 것처럼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일단 진단을 내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한가? 내가 행복한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진단이 나오면 그러면 왜 내가 건강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냐? 그 원인을 이제 타인 인간관계에서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치료하려면 이 인간관계에 대한 손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나한테 고통을 주는 타인이다. 그러면 이제 제거해야 할 대상. 그러다 보니 결론은 손절.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그 치료법 문화라는 말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저는 다들 그렇게 선생님을 찾아가요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스스로를 그렇게 그렇죠. 바라본다는 뜻인 근데 거예요. 보통 그 치료를 막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MBTI 그렇지. 맞아요. 나는 어떤 동물일까? 어. 막 이런 걸로 보통 인터넷 사주 이런 걸로 그리고 하잖아요. 요즘은 AI한테 물어보겠지. 그쵸. 나는 왜 이런 거 같니? 이러면서 막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했어 이러면 이제 그놈이 나쁜 놈 되는 거고. 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게 정말 위험한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따 이어가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책에서도 AI와 SNS를 그 치료요법 문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보는데 왜냐면 SNS 보면 요새 당신이 피해야 할 인간 유형 탑3 맞아. 저 그런 유튜브 다 눌러봐요. 저도 뭐 40살 흥미로워요. 이전에 이런 사람은 끊어내야 합니다. 근데 안 눌러볼 수가 없는 게 내 주변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뭐 독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나쁜 건 맞잖아. 맞으니까 또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인간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손절은 답은 아니다. 그게 너무 좀 위험한 조언이라고 그쵸, 생각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진단을 내리는 상담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뭐 AI나 SNS를 통해서 타인의 일상적인 행동에서 유해함의 증거를 찾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일상적인 말이구나, 행동이구나 하고 넘어갔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런 행동, 이런 말, 나르시스트야.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 있게 되어버리는 거죠. 저건 어떤 의도가 있을 거고 나에게 어떤 해악을 줄 주고 거야. 그러니 멀리 해야 해.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SNS와 AI가 좀 영향을 주고 그럼에도 이제 이 책은 사랑은 우리의 권력이다. 이렇게 또 갑자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나요? 아름다운 결론으로 또 나아가요. 고통 앞에 손을 내밀고 연대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오프닝 멘트처럼 우리가 서로 고통을 경청해야 한다고 훈훈한 결론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와 근데 되게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주문이네요 확실히. 왜냐면은 저는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 감지는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그 동물들의 말말말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동물들의 언어에 대한 그 언어 그래서 이제 새 연구하신 분이랑 유인원 연구하시는 분이 대담한 내용이에요. 동물들의 언어는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생존이에요. 그렇죠. 위험을 알리는 신호. 네.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동물들이 언제 언어가 발달이 덜한 줄 알아?
동물원에 들어오면 덜한데.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위험이 없으니까. 위험이 통제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위험을 감지할 때 그거를 신호를 읽어내는 거는 엄청나게 민감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약간 저게 위험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볼까라는 결심까지 가려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자는 위험 감지를 안 안 하거든요. 해도 되죠. 근데 토끼가 귀가 왜 크겠어요. 위험 갑자기. 감지를 하려고. 어. 그리고 막 이런 저도 다큐에서 봤는데 막 태어나자마자 뛰는 걸 배우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보통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뛰고 도망가고 손절하고 다른 동물 막 계속 관찰하는 애들의 특징이 약자예요. 손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손절을 안 하고 타인의 고통을 그냥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은 강자라는 강자예요. 얘기거든요. 강자죠. 근데 그 인과를 바꿔보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오. 강자니까 고통을 그냥 지켜봐 달라가 아니라 네가 그냥 먼저 한번 강자처럼 행동해 주면 그러면 네가 강자가 될 거야라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저도 그래요. 너무 큰 비약 같다. 근데 저는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정신승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한번 시도해 보는 거지. 근데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생각하긴 해요. 만약에 근데 그 경험이 그 마음이 보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맞아. 저 사람이 나한테 뾰족하게 대하는데 내가 먼저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서 그 관계가 좋아지잖아. 그 경험이 생기면 완전. 사실 괜찮아져요. 맞아요. 그게 바로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무형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사회 신뢰 자본이겠죠. 그쵸. 그게. 근데 그게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손자사회랑 책까지 나온 거겠지 현실은. 그치. 모두가 이제 토끼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좀 손을 내밀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은 맞아. 이게 진짜 사회가 참 아름답게 돌아갈 텐데 본인도 그렇지 지금 별로 신뢰 못하니까.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본인님과 덕 PD님께 궁금했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절썰 이거 잘했다 이거 아니면 후회된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 삼성전자요. 여러분 손절이란 말은 주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맞아요. 저 솔직히 이 질문을 처음에 받고 되게 철학적이고 깊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 해야겠다 했는데 솔직히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진짜 뼈저리게 아팠던 이게 손절이란 말이 원래 손절 매매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어떻게 사고 해름 나랑 똑같니? 나 그래요? 주식 얘기로 썼다. 근데 손절매의 그 전제가 매몰 비용.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 비용이 있을 때 그거를 잘라내는 감당하는 거잖아요. 거죠. 제가 코로나 때 얼마 때 샀는데? 제가 그때 한 9만 원대 샀거든요. 전자 때 샀어. 근데 저는 그때 그게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지금 거예요. 40만 원 넘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오르는 날이 올 줄 모르고 그래 사람이 또 이제 적당히 끊어낼 줄도 알아야 돼 하면서 끊어냈는데 지금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삼성전자 들여다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후회되는 손절은 사실 그거였고 잘했다 싶은 손절은 뭐 제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인턴을 하는데 모 회사에서 이제 꽤 큰 회사에서 대기업 컬렉터였어요. 네, 맞아요. 대기업 컬렉터처럼 그냥 인턴을 하는데 첫 이제 회식 자리에서 어떤 남성 상사가 굉장히 그런 빠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있는 여자 인턴들의 그런 뭔가 외모 순위를 매긴다거나 근데 그분이 이제 되게 높은 분이었고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주최하는 어떤 회식이나 뭐 그런 자리에 제가 그냥 안 갔어요. 이걸 손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 손해를 본 거예요. 그 사람과의 그 인맥을 만들면 사실 좋은 건데 근데 제가 계속 안 갔는데 마지막에 한 인턴 끝날 때쯤에 그분이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뭔가 그런 성적인 이슈가 문제가 생겨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제외하고 그분과 뭐 이렇게 같이 밥을 먹었던 그런 친구들은 다 좀 그 사건의 증인으로 그치. 휘말리게 됐던 사건이 피해자로 있었어요. 증언해도 힘들어. 맞아요. 피해자나 뭐 목격자로 거기에 휘말리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와 내가 그때 첫 회식에서 그걸 알아보고 저 사람이랑 아예 한 번도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않았던 거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잘한 건 그거였고 못한 건 삼성전자인데 딱히 손해본 건 아니네. 딱히 손해본 적은 없죠. 근데 제가 그 못한 손절을 후회하는 손절을 삼성전자를 예시를 들긴 했지만 그건 진짜 농담이었고 제가 후회하는 손절은 그건 농담이 아니었는데 진심이었어요. 네.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못한 손절, 그러니까 후회하는 손절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관계를 끊어내고 너 이제 나랑
절교하자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아까 이 사례처럼 이 사람이랑 나랑 핀트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개복치처럼 친해질 수 있었는데 그냥 안 친해졌던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연스럽게 멀어져. 네, 자연스럽게 멀어진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돌아보면 그 사람이 가진 여러 면 중에 요게 나랑 안 맞았을 뿐이지 사실 내가 알아가려고 더 에너지를 들이고 시간을 들였으면 우리 참 좋은 친구가 됐을 수 있었겠다 하는 친구들이 뭐 대학 친구들이나 뭐 어렸을 때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들으면서 손절이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손절은 두 가지 조건 속에서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안. 그러니까 조금도 내 인생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불안이 있을 때 손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시간이나 에너지나 비용을 조금도 이렇게 여유가 없다.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 말은 곧 다시 말하면 가진 게 없을 때. 그러니까 내 맞아요. 여유가 없고 내 맞아요, 시간이나 맞아요. 물질이나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그걸 낭비할 수가 없고 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옆으로 쏟을 수가 없다라는 불안이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된다 아니다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오만이 있을 때. 그래서 그 불안과 오만 속에서 제가 사람들을 멀리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된다 아니다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랑 대화도 안 통하고 뭐 도움도 안 돼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가 저랑 대화가 안 통하고 너무 다른 세상에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저한테 가르쳐주는 것도 많았고 그걸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도 달라지고 맞아요. 그 친구도 달라지고 각자 경험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뭐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뭐 이거를 결국 너무 복잡한 문제여서 애초에 인간관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진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되게 오만하다고 생각해서 저의 불안과 오만 속에서 제가 놓친 소중한 관계들이 많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게 저도 이제 인간관계가 되게 좁은 편이거든요.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 맞아. 강해서 진짜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친 관계들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아직도 나는 보호 본능이 좀 작동하는 것 같아. 거기에 쓸 시간을 그냥 남아있는 관계에 집중하자 이쪽인 것 같고 근데 사람을 내가 손절했다 먼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당한 적은 있을 수도 있겠지 나도 모르게. 제가 왜 그랬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손해를 볼 정도라면 쏟아야 되잖아. 일단 내가 9만 원 주고 삼성전자를 사야 그래야 3만 원대 팔고 마이너스 6만 원 확정 짓는 거거든. 미안해요.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인간관계에 9만 원 이상 넣지 않는다. 웬만하면. 왜냐면 저의 지금도 남아있는 친구 풀은 거의 다 대학생 때 확정된 친구들이란데 인간관계도 적금 위주로만 하시는 아주 장기 예금. 아주 장기 예금. 그렇게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근데 만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관계에 되게 감정을 쏟고 시간 쏟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도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되게 나한테 저 사람 약간 나한테 가까워지려고 하네. 그게 내가 느껴질 정도면은 진짜 티나는 거거든. 나 둔한 사람인데.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항상 저 사람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에서 시작해요. 저의 디폴트 값은 그거예요 항상. 그럼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자꾸 나한테 투자하지? 그 의심이 들어요. 의도가 있나 이런 왜냐면 생각이. 저는 내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디폴트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사기를 치러 오는 거. 나 돈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뭐 농담이었고 사기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나는 돌려줄 시간과 여유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는 누군가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고 관심을 쏟으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돌려줄 생각이 없으니까 보통 잘 도망갑니다. 나이 들면 그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말로 때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대방도 벽은 느끼겠지 어느 정도. 저도 말로 잘 때워요. 그러니까 막 보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팀이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미루기도 하고 하다 이제 안 되면 이제 살짝 점점 뭐 익십이 가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자연스러운 속도를 전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까 서로의 속도가 안 맞는데 저는 되게 느린 편이라 천천히 쌓이지 않으면 잘 그게 되지 않는 편이고 그래서 손절을 인간관계에서 직접 드라마틱하게 경험해본 적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장 비슷하게 경험한 게 있다면 유료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들이 되게 좋은 분들도 많고 지금도 인스타 친구들 많아요. 그리고 마침 내가 한가한데 아까 보니가 말한 것처럼 내가 여유가 있어 시간적으로나 뭐로나 근데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인데
그 독서 모임이라는 형태 안에서 제가 딱히 더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클럽장 하시던 분이 한 시즌 더 같이 하자. 저랑 그때 술을 주제로 한 또 모임이어가지고 술 애지같이 좋아했어 내가. 그래서 적극 권해주셨어요. 막 뒤풀이 할 때 따로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제 제가 엄청 회사 일 핑계 대면서 그때 제가 저녁 방송하고 있는데 이제 새벽 방송에 끌려가게 생겼고요. 뭐 아무튼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왜 안 가고 싶으셨어요? 부담스러워서. 그 독서 모임 안에서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좋은 분들이긴 한데 그 독서 모임 안에서 관계 맺어지는 방식들 같은 게 있잖아요. 약간 살롱 문화 같은 게 있고 술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아까 본인이 말한 것처럼 그 부분에만 맞으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조금 그게 겉돈다 내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다들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되게 여러 분들이 클럽장 비롯해서 같이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싹 하고 나왔죠. 그래서 그 4달 동안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유료 독서 모임은 쓴 돈과 비용은 지금으로선 사실 그 시간은 손해가 된 것이다. 손해를 확정 지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손절을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그때요? 잘했다고 저는 후회하진 않아요. 후회하진 무슨 않고. 수상 소감도 아니고 손절 소감. 후회하진 않고 사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희 사내 저희 동기들 책 모임이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책플릭스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나한테 손해되지는 않았지만 그 인간관계와 그 시간만 놓고 보면은 손해였다. 즉 본인의 6만 원도 손해가 아닐 수 있다. 아니에요. 손해예요. 아직 네. 마음이 치유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앞으로 더 힘들 것 같은데. 네. 저는 손절을 30년 넘게 한 번도 못 해보다가 굉장히 최근에 인생 첫 손절을 했습니다. 친구와 좀 가까웠던 친구와 첫 손절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손절을 못했던 이유가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부족한 것과 착한 아이 컴플렉스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싶었던 것 같고 그렇지도 좋은 사람도 아니면서 그 관계의 끝을 보는 그 두려움이 너무 앞서서 맞아요. 그 관계를 끝낼 용기가 없어서 흐지부지 쭉 붙잡고 가는 맞아요. 그런 편이었어요. 약간 회피형이네요. 네, 약간 회피형이었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인생 첫 손절을 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모두 고통을 이제 함께 나누는 관계를 친구들과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 손절의 계기는 고통을 내게 전가를 그 타인이 내게 고통을 전가했다. 그리고 나의 고통은 나누지 않는다.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라는 느낌이 딱 든 거예요.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그래서 감스. 그래서 이게 저는 언제든 그 친구의 고통을 함께 나눠줄 각오는 되어 있었지만 그게 오롯이 저의 고통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더 이상 이게 쌍방의 관계가 아니라면 유지할 그런 필요가 없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 굉장히 용기 내요. 이렇게 적극적 손절은 아니었어요. 이게 제가 나 너를 더 이상 보지 절교야. 절교 선언은 하지 못했고 일십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그러한 좀 소극적인 손절을 이번에 처음 경험했고 익십하고 혹시 그 이모티콘 같은 거 남기셨어요? 안 남겼어요. 익십은 아니지 그거는. 그 정도면 적극적인 약간 익십이에요. 심지어 질문에 제가 판별기.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좀 적극적이네. 그러면은 적극적인 손절을 했고 굉장히 그래서 저의 마음에 약간 평온을 찾는데 도움이 되죠. 평온해졌다. 그래서 좋은 손절이었다. 필요해. 그래서 향후에도 필요할 시 이 책의 주제와는 조금 엇나가긴 한데 근데 적당한 손절은 어느 정도 좀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좀 마음가짐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하면 내가 비유를 할수록 보니까 마음 아플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는 필요하다. 계란은 여러 개 내가 주식시장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해서 여기에 어떻게 더 넣고 저기 그거를 잘 관리해야지 다 끊어 이러면 노후 어떡할 건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경험으로 하이닉스를 샀죠. 잘했어. 그래서 떨어져도 이제 안 팔죠. 안 팔아요. 좋은 경험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 소유되기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손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약간 자신만의 인간관계 꿀팁이 있다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감스 얘기하셨잖아요. 감정 쓰레기. 제가 진짜 프로 감스거든요. 프로 감스가 뭐야? 다 본인한테 다 들어주시는 저 완전 그냥 인간 감정 쓰레기통이에요. 괜찮으세요? 근데
제가 그 감스에 대한 저만의 철학이 있어요. 프로감스. 왜냐면 너무 궁금해요. 내가 감당 가능하면 네. 감스도 행복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저는. 감스가 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불행한 감스는 하면 안 되는데 행복한 감스, 행복한 감스만큼 강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제가 삼성전자의 사례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러려고 방송한 아니다 여러분. 갑자기 재테크 방송 같죠? 그러니까 손절 대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사전에 주셨는데 저는 신뢰 기반의 무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앱을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감스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 장기적인 믿음이 제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지만 내가 오래 지켜봐 왔고 그리고 얘 본질을 내가 안다. 그러면 얘는 언젠간 일어날 애야, 성장할 애야라는 걸 제가 믿어준다면 바닥을 칠 때 그냥 무관심 해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근데 그럴 때는 제가 그 사람에 맞아요.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게 참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이렇게 감스처럼 저한테 힘들게 할 때도 그냥 얘 변화를 지켜봐 준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기적인 마음인데 제가 너무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무슨 한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제가 그냥 지켜보듯이 영화 보듯이 뭐 그 모자무사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 보듯이 맞아요. 지금은 이 친구의 비참한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 맞아요. 근데 제가 오래 봐왔기 때문에 이걸 또 얘가 이겨내는 거를 또 그래프를 본 적이 있다면 그 확실하죠. 다음에 더 크게 튀겠구나. 그러면 그때 더 주워 담는 거죠. 그 친구를 더 제가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보다도. 근데 그러면 꼭 항상 얘가 다시 튀어오를 때 저한테 몇 배로 고마워하고 이 관계가 더 이렇게 돈독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신뢰만 있다면 그 친구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그렇다면 그냥 저는 기꺼이 감스가 되어주면서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 적당히 무관심하기.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야죠. 네, 너무 감정이입하지 않고 과몰입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저는 손절 대신 필요한 거는 그 무관심할 줄 아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냥 앱 들여다보지 않고 신뢰를 기반으로 신뢰를 기반. 근데 이걸 하려면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냐면 자기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손절하지 않으려면 결과적으로 내가 내 인생에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당장 돈 없으면은 빼야지 뭐.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근데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본인이랑 되게 의견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되게 비슷하다. 되게 극과 극은 통하는 건가? 그게 저는 고전적인 표현이지만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해서 손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때 저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고전적인 표현인데 딱 보니가 말한 그거예요. 저 사람 인생을 내가 지금 영화나 드라마 캐릭터로 보고 있다면 왜 저랬을까? 우리 왜 저랬을까? 나를 오히려 당사자성에서 지우는 거죠. 나를 왜 괴롭힐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러지를 생각을 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 감각은 컨설팅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되는 거는 왜냐하면 주로 나를 빡치게 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가 왜 회사원으로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정당화해봅니다. 변호사가 돼서 그치.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이불킥을 하고 막 피해의식이 생겨.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다들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투자해주길 바래요 보통은. 근데 막 다른 팀에 비해 사람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주고 이러면 막 빼가고 그리고 막 성과 안 나오냐고 사람을 빼가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요 하면은 빡치잖아요.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빡쳐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컨설턴트의 마음으로 보면은 우리 팀에 안 주는 대신 어디 해줬지? 돈과 사람이 어디로 갔지? 저 팀에 갔구나. 그럼 저 팀에 간 이유는 뭐지? 수익성이 높아서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아니면은 결정권자가 뭐 팀장이랑 친해서 등등등 되게 분석적으로 나를 빡치게 했던 그 사람의 기준을 찾아봅니다. 그럼 보통 보여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 일이라는 게. 그럼 그 기준이 뭐 악의적인 거냐? 아니면 이게 뭐 회사 얘기니까 회사 차원에서 합리적인 차원이냐 막 따져보는 거죠. 막 나만 괴롭혀 진짜.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럽지만 저도 같은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회사에 정해줬다고 예를 들어 너네는 무조건 돈이 1순위야 아니면 너네는 뭐 의미가 1순위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나한테 불리한 결과가 왔어. 나는 불만족스럽더라도 어쨌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고통은 바뀌지 않았어. 내 피해도 바뀌지 않았지만 프레임을 적어도 다르게 그렇죠. 보는 거네요. 심지어 내가 나중에 그때 그래가지고 너무 어쩌고 그 결정이 잘못됐어요라고 얘기하더라도 최소한 사람은 덜 미워하게 된다. 그걸 좀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입장이 아닐 때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저희는 자리가 사람 만드는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누군가 잠시간 미워하게 되더라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좀 멀어질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손절 안 하고 인간관계 잘 관리하는 방법은 뭐냐? 티 안 내고 그냥 인사를 잘합니다. 손절 대신 방구 듣기. 가식적인 방구 듣기. 내 마음은 여전히 별로 인사하고 싶지 않아. 만약에 복도에서 걸어오는 게 보여?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 마음이. 근데 그래도 그냥 마주치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저는 좀 지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길이요? 제가 요새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게 저는 소심한 편이어서 그러니까 인사를 항상 제가 싫어하든 조금 미워하든 너무 좋아하든 항상 모두에게 해맑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어쩐지 저한테도 근데 웃으면서. 그치, 그러니까 나도 뽀빼 씨가 인사 믿지 않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미워하는 척, 괜찮은 척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 이제 나도 좀 티를 내보자. 그래야 내 속이 풀리고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개선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 나름의 약간 안전거리를 캠페인을 이제 설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재난에도 위기 단계, 심각 단계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자입니다 이분.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인사를 하고 조금 아리까리하다 하면은 약간 입꼬리를 조금 올려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이제는 그냥 진짜 웃음기를 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인사법을 바꿔보니까 나름 이제 통쾌해요. 좋다. 효능감이 좀 느껴지는 오히려 그러면서 그냥 좋은 방법이네. 그렇다고 인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내 마음의 응어리라도 풀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도 약간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심한 분들은 인사의 강도를 좀 조절해가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려 보시면 어떨까. 소심하지만 나만의 방법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해소할 웃기겠다.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갑자기 미간에 인상 쓰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 조심해야겠다. 표정과 말이 다를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서 자기도 보호하되 본인 말도 비슷한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할 필요 있는 거죠. 그게 뭐 저 사람과 잘 지내서 내가 뭐 이득을 봐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좋아질 가능성이라는 게 항상 남아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손절이나 이런 게 유효하려면 인간관계가 내 인생에서 미치는 영향이 클 때 그게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재산이 1,000,000원인데 내가 1,000,000원을 다 주식에 넣어놓으면 주식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아주 위험하네. 근데 그래서 남는 돈으로 주식해라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저도 남는 돈으로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쓰는 그런 현명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남는 여유, 그러니까 내 필수를 맞아요. 남겨놓고 중심은 나한테 주되. 그렇죠. 아니면은 뭐 가족이든 진짜 신뢰하는 어떤 일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하는 거지. 중심은 적금형 인간관계에다가 넣어두고 나머지만 넣는 여러분, 거죠. 저희 재테크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전 주식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지금 이런 비유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이제 손절이나 인간관계에는 항상 고통이 따르는데 이제 고통론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뉘잖아요. 고통은 안 겪을수록 좋다. 아니면 고통은 많이 겪을수록 사람이 성장한다. 그래서 본인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켈리 클락슨의 되게 유명한 노래 있죠. 그 니체의 말을 인용한 거죠. 그렇죠. 예, Stronger라는 노래가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저 힘들 때마다 이거 들으면서 운동했거든요. 운동할 때 좋은 노래예요. 운동할 때 우리 진짜 헬스장에도 추천해요. 그렇게 나와.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너를 죽이지 않는 것은 너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운동의 원리기도 하고 근육이 한번 파괴됐다가 다시 커지는 거니까. 이 노래 들으면서 운동했다가 죽어요. 죽지.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가 나를 죽이지 않는 건지 어느 정도가 나를 죽이는 건지를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안 겪을수록 좋다.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고통을 겪을수록 성장한다? 이게 너무 한국 사회에서 잘못 지금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 문장인 것 같은 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반드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고통을 사람들이 이 정도는 참아야 뭐가 될 거야. 이 정도는 겪어야 내 인생에서 유의미한 거야.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방향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뭔가를 참고 견디면 이게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 폐지되는 가스라이팅이잖아. 완전 가스라이팅이죠. 그러다가 상상 폐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통을 견디다가 그래서 피하실 수 있으면 피해라. 근데 다만 그 방향성이 확실하고 내가 어떤 것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건지 확실히 알고 있다면 견딜 수 있다. 주식 부자인 줄 알았네. 맞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고통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성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처음 맺을 때 계속 좀 보수적이어지는 이유가 내가 여기에 투자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내가 뭐를 성장하는 건 꼭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보는 눈이 좀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통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게 낫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고통은 적을수록 좋은지 겪을수록 성장하는지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고통은 피하는 게 좋다. 이게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피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겪을수록 성장한다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미 내가 못 피했어. 겪고 있어. 겪고 있는 시점에서는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나를 보살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성장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운동을 안 갔어. 그럼 나 안락하고 오늘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왕 갔어. 갔으면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는 있는 거지. 만약에 그리고 지나갔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를 이게 나한테 뭘 남겼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피해식만 남아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군 생활은 나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대학원 생활은 나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거의 잠도 못 자고 일하던 컨설턴트 시절은 나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이런 방송에서 제가 떠드는 모든 얘기들을 일부씩 남긴 거죠. 근데 아마 그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재해석하지 않았으면 흘러간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인 게 저는 원래 정신승리의 그거잖아. 정신승리 달인이죠. 되게 달인이잖아요. 자격증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떨 때 제 스스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냐면요. 정신승리를 안 하고 버린 시간이네. 쿨하게. 그 저건 버렸어. 그 시간 나 되게 힘들었는데 아무 의미도 없었네. 하하하하 이렇게 그냥 제가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그 힘들고 부정적인 거를 그냥 정말 그지 같았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에 제가 되게 여유 있어졌다고 오히려 느끼거든요. 굳이 모든 게 생산적일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고통의 시간은 그냥 고통이었다. 배운 거 딱히 없었다. 그쵸.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까졌어. 난 그것까지 성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고통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은 이 얘기를 왜 좋아하냐면 이런 것들의 어떤 내 지나온 시간들의 무언가에 점을 이어서 지금의 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맞죠. 스티브 잡스 그 스탠포드 졸업식 연설 같은 데서 시작이 되는 건데 나랑 전혀 관계없는 일들 혹은 내가 버린 일들 내가 왜 폰트를 배웠어 대학교에서 IT 개발자들 건데 아무 의미 없다고 했지만 그게 지금 애플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전혀 지금 PD로서 하고 있는 일이랑 전혀 상관없는 시간들 혹은 안 겪어도 됐어 고통의 시간들이 무엇을 남겼을까를 생각해보는 태도는 도움이 된다. 맞아. 그리고 그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괴로워하지 않고 저는 그냥 유예해요. 나중에 할머니 맞아요. 됐을 때 이게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판단하지 말자. 조금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자. 그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참 이것도 가스라이팅의 일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경무에 시달렸던 시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결국 뭘 배웠냐고 하면 커리어를 쌓아주기도 했고 어느 정도는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나 게스트 앞에서 친절하게 웃는 가식을 배우기도 했고 하지만 또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 달려간 집념 같은 걸 배우기도 했고 경무에 시달린다는 거는 결과를 내기 위해 어쨌든 꼬라박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아주 긍정하지 않는 가치여도 그러니까 내 툴로 하나 남아있긴 하다. 몸속에 그런 건 좀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통은 안 겪을수록 좋다고 표현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남는 게 없었어도 그 순간에 즐거웠으면 되거든요. 그 과정에 내가 행복했다 이러면은 의미를 안 남겨도 되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고통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즐거운 거를 추구하시라고 지금의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고통에 있어서는 덕 PD님과 좀 더
그 의견이 비슷한데 저는 고통은 저는 일단은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세 명의 결론이 일치했습니다. 우리 다 진짜 피하자 좀. 약자다 약자. 그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고통은 의미와 목적이 있기도 하니까 또 인간을 성장시키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렇지만 고통은 적을수록 좋다. 근데 갑자기 다들 피하고 싶다. 근데 갑자기 진지한 얘기하자면은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는 약간 얼마나 더 진지하려고. 그 제가 요새 막 도파민이나 보상 체계에 대한 그런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세상의 모든 개념이 반대 개념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못 느끼고 고통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보상과 쾌락과도 결과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작은 고통을 느끼는 게 최고의 상태래요. 결국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운동 가는 거나. 그게 헬스장 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잊어버리시고요. 운동 열심히 가세요. 스트롱걸 들으면서 네. 뛰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멘트랑도 맞닿아 있는데 좀 이제 손절과 고통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제 블로그에 고통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한 6년 전에 썼던 글이 있어가지고 아직 블로그 그냥, 오픈하시는 네, 건가요? 본인 블로그예요. 그냥 타인의 고통이라고 하면서 스스로와 하는 약속이자 맹세. 적어도 타인의 고통에 침묵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적어도 나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은 이와는 같이 비를 맞자. 어렵게 털어놓았을 타인의 고통을 왜곡하지도 폄하하지도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비겁하게는 살지 말자. 대신 죽어도 죽는 그 순간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나와 함께 비를 맞아달라고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6년 전에 그렇게 쓰시고 6년 후에는 감정 쓰레기통 은퇴 선언을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그때 좀 네. 건강하진 않은데. 그때는 이제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돕되 나는 오만했다. 나는 기대하지 말자 이건데 이제 아무튼 뭐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거 저희 그때 다뤘던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 그 책 내용이네요. 그 책 내용이죠. 지금도 이렇게 느끼는데 계속 지금 제가 좀 과도기에 놓여 있어서 아니 네. 그 꾸빼 그 말은 그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좀 손해 보는 느낌을 가지더라도 그렇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선회할 수 있지. 우리가 지금은 맞아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을 때 내밀어 줘야 돼요. 내밀어 줘야 되는 게, 어제 제가 DMJ 피스트레인 페스티벌에 촬영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등 여러 장애인 분들과 같이 락페를 가는 페스티벌이었어요. 락페를 가는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우정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리얼스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들은 얘기가 시각장애인 커플 분들이 평소에 공연을 되게 보는 걸 좋아하신대요. 공연장 가면, 페스티벌은 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얘기는 이제 시리얼스 확인해 보시고 공연장 갈 때 영무원들이 이제 지하철역 바깥까지는 안내를 해주는데 그 다음에 안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냥 저희 시각장애인들 도와주세요라고 외쳤대. 그랬더니 여러 명이 다가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감정 쓰레기통 얘기하다가 여기로 가는 거가 사실 결은 다르지만은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도와줄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뭔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 그런 것들 내가 실천할 수 있다면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는 내가 좀 감정 쓰레기통 해주고, 맞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나 자기 파괴적으로 내가 다 받아주겠어 이러면서 하지만 나는 기대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아픈 거야. 내가 불타 없어 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저 요즘 감스 가능 상태입니다. 이게 사인으로 보이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근데 저 요즘 가능합니다. 약간 배터리 그쵸, 배터리처럼 표시되듯이 그게 보이면 좋을 그러긴 하다. 텐데 타이밍이 안 맞을 때도 바로 그냥 버려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이승현 작가의 손절사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요즘 뭐 봤지? 본이가 준비했는데 본 건지 만든 건지 모르겠네. 본 거예요. 본 거고 진짜 요즘 뭐 봤지? 솔직하게 요즘 본 거를 소개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배우 최강희 씨가 새롭게 연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라고 하는데 책플릭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좋아하실 것 거예요.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두 분에게, 그리고 듣고 계신 분들에게 사랑은 뭐뭐다.
갑자기? 지금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못 것 내리죠. 같아요? 해보세요 그냥 한번. 너무 사랑은-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랑은 그림의 떡이다. 아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이 있구나. 아. 저는 사실 약간 뭐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충분히 그림의 이해가 떡이다. 됐어요. 오케이 재밌다. 전 사랑은 아침밥이에요. 오. 아침밥을 내가 같이 먹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보통은. 오. 재수없어. 본인님은요? 저는 요즘의 대답은 사랑은 자연스러움이다. 오. 자기적인 게 다 빠졌을 때 남는 아.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만 준비해오고 지금 보면 개들이 치게 만들고. 근데 이게 사랑만큼 모두가 유니버셜하게 자주 쓰는 개념이 없는데 맞아요. 사랑만큼 개개인의 정의가 다 다른 다르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땡땡이다라고 뭔가 자신만의 음.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근데 최강희의 영화 음악이라는 그 CBS 프로그램 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최강희 씨가 그 배우가 실제로 사랑이 뭔지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으셔요. 장난 아니에요. 사랑꾼. 그 사랑이 뭘까? 어떤 그 로맨스적인 의미에서 사랑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이런 생물학적인 네. 의미에서도 네. 그렇고 그래서 매 화마다 영화 한 편씩을 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불러요. 그래서 그 영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사랑이 뭔지를 좀 알아나가는 그래서 점점 좀 선명하게 사랑이 뭔지를 찾아나가는 그런 콘텐츠인데 그 영화 허 있죠. 허를 보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궤도. 씨와 함께 어머. 사랑이 뭔지 얘기했을 텐데 제가 스포를 그냥 하나 하자면 네. 궤도 씨는 사랑은 호르몬이다. 아. 이렇게 그냥 과학이잖아요. 네, 정의를 내리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로맨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문장인데 네. 또 이걸 따지고 보면 호르몬이 나오는 게 왜 사랑인지 그리고 그게 어떤 면으로는 또 굉장히 로맨틱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싶어서 저는 이 1화부터 여러분들이 챙겨보시고 그리고 2화, 3화도 좀 기절초풍의 그런 게스트들과 기절초풍의 대답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대답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차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최강희 씨 본인도 약간 4차원인데 맞아요. 컨텐츠도 그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4차원이라기보다는 편견이 좀 없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이 사랑과 열려있는.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사랑이 뭔지 자신만의 정의를 좀 같이 내려가 주시고 또 그 콘텐츠도 저희 책플릭스처럼 매 화마다 재밌는 영화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저 책플릭스에서 듣고 왔어요 왔다고. 라고 인증 좀 해주십시오, 댓글을 여러분. 댓글도 달아주세요. 남겨주시고 그러면 저희 어쩌면 콜라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쵸. 하면서 지금도 못할 건 없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추천하는 콘텐츠 네. 영사배 최강의 네. 영사배 소개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책플릭스를 듣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여기저기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 DMZ 페스티벌 촬영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네. 가는 길에 이제 같이 저도 그 버스 타고 가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이제 지체장애인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한 분이 책플릭스 구독자시라는 거예요. 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감사하다. 영광이다. 내가 시리얼 아는 사람은 많이 만나봤지만 책플릭스 아는 사람을 촬영하다 만날 줄은 몰랐네. 오.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들었던 정보 중에 하나가 옆에서 이제 같이 다른 이야기 나누시던 그 출연자 한 분이 책을 읽는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는다고 표현을 하시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시각장애인이 된 지 한 5년 정도 원래 후천적 시각장애를 얻게 되신 분이고 그분이 좋은 정보 알려주신 게 오디오북 많잖아요. 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북 많은데 성우나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거 말고 그냥 TTS가 읽어주는 네. 맞아요. 그런 오디오북이 DB가 데이지 드림이라고 그게 유명한 작품이 돼야 성우나 아나운서가 읽어주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출판된 거의 모든 작품 그러니까 인쇄 파일이 나오는 출판된 거의 모든 작품을 모아놓은 게 데이지 드림이라고 합니다. 데이즈 드림.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그 출연자분께서 부탁을 하신 게 책플리스 같이 이제 오디오 팟캐스트 같은 데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듣고 계실 수 있는데 접근성이 좀 높아지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얘기 나온 김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데이지 드림. 데이지 드림.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저기서 티도 많이 내주시고 이렇게 또 블로그나 뭐 여기 SNS에 남겨주신 그리고 저희 플랫폼에 남겨주신 댓글들 잘 모아서 또 나중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빼가 오늘 처음 함께했는데 야 게스트가 와서 이렇게 함께했는데 이렇게 길게 녹음한 거 거의 처음이다. 죄송합니다. 아 재밌어서요. 좋아요. 재밌어서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보통 내가 끊거든. 그리고 이제 다시 부르냐 안 부르냐가 보통 판단의 기준인데 높은 확률로 다시 한번 볼 것 같다.
라는 어떠셨어요 본인은? 손절하지 않습니다. 손절 안 합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기로에 놓여 있어서 이제 떨리는데요. 뭐가요? 그러니까 다시 올 수 있을까? 근데 저번에 소유하기 소유되기에서 이제 본인님과 덕피디님과 오지님이 이게 책플릭스가 필수냐 사치냐 이 좀 의견이 갈리셨잖아요. 근데 필수든 사치든 저는 또 한번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함께 할지 말지는 우리 사정 때문에 결정될 것이 본인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불러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새로운 목소리 많이 환영해 주시고 오늘 방송 오늘 저희 되게 재밌는 주제 다루지 않았습니까? 여러 질문들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삽에 가서 꼭 책플릭스 보고 왔다고 댓글 테러 좀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